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제5회 실천적 리터러시 시민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미디어 리터러시인데요. AI 시대 좋은 언론이란 주제로 안수찬 교수님을 모시고 시민 강연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어, 교수님 모시기 전에 먼저 윤영 소장님의 인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윤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시민 강좌 5번째를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이번 연도에는 뭐 음악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내용으로 시민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오늘 시민 강좌는 저희 연구 아젠다하고 굉장히 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더 관심이 가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AI 시대 좋은 이라는 제목인데요. 정말 좋은 언론 혹은 또 좋은 독자, 청취자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만 봐도 아무래도 AI가 너무 똑똑해서 저의 어떤 성향을 잘 알아서 늘 이렇게 선별된 뉴스와 영상만을 제공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한쪽으로 좀 더 고착화되고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진 않을까? 또는 또 저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더 그렇게 심화되는 것 같아서 지금 시대에 더 이렇게 뭔가 생각이 양극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AI로 인해서. 그래서 좀 염려가 되기도 하고, 이럴 때 저는 어떻게 이 미디어를 바라봐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데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를 맡아주신 교수님, 안수찬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 그럼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안수찬 교수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안수찬 교수님은 한겨레 신문 기자로 재직하시면서요, 제4회 노근리 평화상, 언론상을 수상하시고, 제20회 민주언론상, 특별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한겨레 21 편집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대학원에서 후학과 후배 기자를 양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귀한 시간 내주신 안수찬 교수님을 에,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제 소개를 조금 더 간략하게 부연하면, 저는 97년 11월에 한겨레 입사해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요. 사회부, 정치부, 문화부, 스포츠부 이런 데서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건팀장, 탐사보도팀장, 한겨레 21 편집장 이런 데스크 일도 좀 했었고요. 어, 한 22년 6개월 동안 기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기자 한 8, 9년 차 무렵에 너무 무식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사회학 석사 공부를 현업과 병행을 했었습니다. 학부 때 전공이 사회학이기도 해서. 남들은 2년 정도면 끝내는 석사를 저는 너무 힘들게 한 4년 동안 해서 겨우겨우 마치고, 그때 너무 힘이 들어서 다시는 공부 안 하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 2013년 9월부터 전공을 언론학 쪽으로 바꾸어서 박사 공부를 시작해서 그것도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2021년 2월에 거의 한 8년, 7년여 만에 논문 쓰고 학위를 받고요. 21년 3월부터 여기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에 제가 익숙치는 않습니다만 이 교수라는 직업으로 일을 하게 된 지 한 2년 6개월쯤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래서 아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자 생활도 좀 했고 학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근데 난점이 오늘 이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면면을 제가 일일이 알지는 못해서 솔직히 오늘 어떤 수준과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준비해야 될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뭐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괜히 있는 척 하지 말고 제가 일반적으로 이른바 일반 시민 상대로 강의할 때 준비했던 내용 중심으로 끌고 가보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양해 구할 것은
이제 강의 주제가 AI 시대라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제가 뒤에서 마지막에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 AI 시대에 대해서. 저는 AI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AI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언론 저널리즘의 기본 기초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1시간 안에 끝내기는 조금 빡빡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생략을 하거나 하여튼 그래서 1시간 조금 더 제가 쓰고 부족하거나 모자란 대목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강의 주제 제목은 좋은 언론의 조건, 뭐 좋은 언론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제목을 여기 PPT에 붙였습니다. 좋은 저널리즘이라고. 왜 그렇게 한 것인지는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념이라기보다 저희가 이제 흔히 쓰는 용어가 있는데 어, 언론학과 관련된 그 학과 이름이 전국 학교마다 다 다르거든요. 신문방송학, 신문학, 뭐 미디어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뭐 등등등. 네,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에 해당되는 소통이라는 말 혹은 개념과 매체, 미디어 그리고 한국적인 조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이란 말과 제 전공이고 제가 있는 학교의 이름인 저널리즘이란 말은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중에 주로 저널리즘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 언론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혹은 저널리즘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이 고대 로마 시대의 악타 주르날을 예를 드는데요. 이게 로마 시대 원로원이 거의 매일 이렇게 그 로마 도심 광장에 내걸었던 점토판으로 된 요즘으로 치면 공보에 해당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고 뭐 어떤 사람 의논했다는 걸 적어놓은 실제로 이 악타 주르날에서 나중에 저널리즘이란 말이 생겨나기도 했죠. 이제 이게 저널리즘이냐 공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봤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곳에서 소식을 전달했으니까 대중 언론의 성격도 있었을 테고요. 다만 이건 자유 언론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뭐 검열을 따지기 이전에 발행 기관 자체가 원로원이라는 이 지배 집단과 권력이었으니까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아마 유통시켰을 것입니다.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한국에서 그 기원을 찾자면 왕조실록이 있습니다. 자, 이건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긴 하죠. 이걸 작성했던 건 사관인데 제가 아는 짧은 역사 상식으로는 이 사관이 적은 사초 혹은 실록은 그 당대의 왕은 절대로 열람하지 못하고 개입할 수도 없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주로 왕과 신하들의 그 대화를 기록한 것이니까 공적 정보인 것도 맞고 악타 주르날과 달리 따라서 검열도 없었을 테니까 자유 언론의 측면도 있죠. 근데 여기서 저널리즘의 기원을 찾기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 왕조실록은 누구나 봤던 것은 아닙니다. 그죠? 왕이 일단 주된 독자였을 테고 후대 왕. 기껏 해봐야 후대의 사관들이 좀 봤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널리즘이라고 보기에는 대중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였다는 차원에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한국말의 언론이란 말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하면 왕조실록을 기록하고 편찬했던 사관 옆에서 비슷하지만 다른 직함을 갖고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언관이었습니다. 언론이란 말 자체가 언관의 논변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일은 사관은 이제 기록하는 건데 언관은 말을 주로 했습니다. 누구한테 말을 했느냐 하면 왕에게요. 그러니까 쓴소리, 비판 이런 걸 했을 테니까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었다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관이 했던 이야기의 대부분은 사실과 정보라기보다 사실과 정보에 기초해서 왕이 이러저러 해야 된다는 의견과 주장을 펼쳤던 것입니다. 정보의 측면은 매우 약하고요. 당연히 이 연관의 말을 대중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 대중 언론도 아니죠. 이 언관의 논변이란 말에서 비롯한 한국어 조어인 언론이란 말이 오늘날 한국 언론 상황을 굉장히 묘하게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현대적인 의미의 언론학 혹은 언론이라는 체계 안에는 몇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넓은 의미의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 활동이 있는데 이건 모든 의사교환 전달을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 강의도 커뮤니케이션 활동이겠죠.
근데 언론이라고 할 때는 다수 대중을 반드시 전제합니다. 많은 사람이 봐야 언론인 것은 아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접근성의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에는 오락 콘텐츠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많죠. 근데 주로 공적인, 이때 공적이라 하면 우리 모두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언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언론과 저널리즘을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저널리즘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주로 강조하는 건데, 이러한 언론 활동, 다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공적인 정보와 의견을 전달하는 활동 안에는 다시 하위 범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선전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도 있고요. 홍보 활동도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컨대 선전 활동의 주체는 권력, 정치 권력, 정부, 정당 뭐 등등등입니다. 광고는 주체가 주로 기업이겠죠. 홍보는 거의 모든 공적 단체, 심지어는 대학교나 호남대 연구소의 경우에도 이런 홍보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널리즘은 기본적으로 이런 선전 광고 홍보와는 다른 맥락과 목적의 언론 활동을 펼칩니다. 선전 광고 홍보에는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조작하거나 왜곡하거나 혹은 생략할 수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선전 활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광고 홍보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조작, 왜곡하거나 생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의 의견을 투입하고 관철시키는 것을 또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저널리즘은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약 한 100여 년 전에 발견이라기보다는 발명된 제도인데, 이 100여 년밖에 안 된 이 저널리즘은 이러한 선전 광고 홍보와 달리 어떠한 이익에 부합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을 조작 왜곡하지 않는 대중적인 공적인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한다. 이게 저널리즘입니다. 그게 구현 가능한지 아닌지는 둘째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널리즘을 뭐 발견하고 구성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근데 이 저널리즘은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열을 받으면 안 됩니다.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수가 돌려일는 회보 등등은 저널리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사적인 정보 혹은 비공공적 정보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연애, 뭐 가십 이런 것들은 비공공적 정보이죠. 그다음에 나 개인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쓰는 방식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긴 하지만 그건 사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게 그 일회적이거나 임의적이지 않고 주기적, 정기적이어야 합니다. 시간이 된다면 나중에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오마이뉴스가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모든 시민은 기자다인데, 그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라는 게 무슨 국가 자격증이 필요한 일이 아니므로 누구나 기자 혹은 저널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널리스트라고 할 때는, 혹은 저널리즘을 구현한다고 할 때는 기분 내킬 때, 쓰고 싶을 때, 해보고 싶을 때 쓰는 정도가 아니라 전업적으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공적인 정보를 전달할 때 그것을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어떻게 선전 광고 홍보 혹은 다른 언론의 영역과 서로 섞이고 스미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아까 제가 저널리즘을 한 100여 년 전에 발명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을 간략히 소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좌 들으시는 분들은 뭐 존 밀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실 테고, 보통 그 표현의 자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은 언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시인이었습니다. 문학도 언론이 관련이 있으니까 관련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근데 이 분은 이 사람은 어, 시인 문학 정신이 풍부한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리버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굉장히 사적인 일이죠. 근데 당시 영국의 법상 그 이혼이 금지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걸 니들이 함부로 하라 마라 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논박하는 이혼에 대한 교의라는 책을 써서 내려고 하는데 다시 이 책조차 못 내게 합니다. 그래서 열받은 시인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검열에 있느냐. 그렇게 해서 펴낸 게 아레오파지티카이고 이 책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사적인 것이 가장 혁명적인 것이다라는 말을 할 때 저는 이 사람을 떠올립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이혼하고 싶었을 뿐이고,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검열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을 남기는 거죠. 이제 여기서 했던 유명한 말이, 제가 영어가 짧습니다만 일부러 영어를 좀 써왔습니다. Give me the liberty to know, to utter, and to argue freely according to conscience above all liberties. 모든 자유 중에 양심에 따라 알 수 있는 자유, 주장할 자유, to utter는 주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And to argue, 논쟁할 자유를 달라. 참고로 이 언명이, 이 문장이 이제 이른바 표현의 자유 고전에 해당되는 태제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표현하다라는 말은 없고요. 알 자유, 그 다음에 주장할 자유, 그 다음에 논쟁할 자유라고 표현한 것을 일단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요즘에는 이제 상식에 해당되지만 모든 상식의 시원에는 혁신이 있지 않습니까? 급진이 있고, 당시로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그 누군가가 뭐가 옳고 그르고를 혹은 어떤 것에 이익이 되고 아니고를 판단하지 말고 그냥 다 풀어라. 검열하지 말아라. 그래서 서로 논쟁하거나 다투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리가 드러날 것이다. 이른바 그 진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시장 이론을 이 사람이 펼칩니다. 사실은 이게 오늘날까지도 이어진 저널리즘 혹은 언론의 기본이고, 의외로 이 명백해 보이고 장애해 보이는 이 명제를 온전히 구현한 역사적인 국가 체계가 과연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2023년 한국은 어떨까요? 검열 없는 표현의 자유가 정말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만들어진 나라가 아시다시피 미국입니다. 저는 미국 유학 갔다 온 적이 없고요. 저 국내 박사입니다. 미국을 뭐 특별히 좋아할 이유도 없습니다만, 그 언론 저널리즘 이야기할 때는 미국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만든 나라 자체가 아까 존 밀턴이 이야기했던 말 그대로의 표현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제도와 법률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구현되는 나라를 꿈꾸었던 사람들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지, 워싱턴은 제 군인으로서 전쟁을 이끌었으니까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벤자민 프랭클린은 주로 외교를 담당을 했고 스스로 언론인이었고요. 이 사람은 얼굴을 한국에서는 잘 모르는데 제임스 메디슨이라고 4대인가 대통령을 했었는데, 한국으로 치면 조선 그 건국했던 정도전에 해당되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사상적 기초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로 헌법 초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제일 처음 모여서 만든 나라의 건국 헌법은 이른바 삼권 분립 또는 삼권 견제의 원리를 적어놓은 헌법이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이었고, 이 권력을 통제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돌아가서 이제 나라가 굴러가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언제 저 권력이 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지 몰라. 그래서 십수년 뒤에 다시 모여서 영어로는 어멘드먼트, 한국어는 수정헌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어멘드먼트는 사실은 수정이라기보다 이제 부가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기존 헌법에 부가해서 10개 조항의 헌법 조항을 새로 만드는데, 그 첫 번째 조항이 그 유명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번역을 직접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유심히 보시면 의회는 어떤 법도 만들면 안 된다 그래 놓고 처음에 종교를 억압하는 법을 만들면 안 돼. 그 다음에 freedom of speech or the press, 연설과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법을 만들면 안 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유심히 보시면 표현의 자유, 우리가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가 그 단어가 연설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음을 주목해 주십시오. 연설이라는 말은 아까 존 밀턴의 용어에서 to utter and to argue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주장하고 드러내는 것과 관련이 있고, 그걸 또 책으로 펼쳐내면 출판이 되겠죠. 이때까지 표현의 자유는 주로 의견 주장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나라에서 이른바 언론의 자유가 만개하던 시절을 지배했던 미디어가 이런 신문입니다. 보시는 신문은 아까 잠깐 등장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실제로 발행인이고 자기가 다 썼던 그 신문, 1729년 10월 16일자 신문입니다.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September부터 죄송합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나오는 주간 신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왜 토마스 제퍼슨이 정부 없는 신문 없는 정부를 택하느니 뭐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한다 이런 말을 해서 유명해졌는데, 왜냐하면 파운딩 파더스의 대부분이 실제 직업이 언론인이었거든요. 벤자민 프랭클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를 만든 이유는 제 식으로 약간 극단 과장해서 표현하면 신문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게 파운딩 파더스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신문들을 펴냈고. 자, 이 시대의 신문을 파티션 페이퍼 혹은 정파울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정파울론이란 말이 오늘날에는 정파성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이는데, 원래적인 의미의 파티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파티 멤버로서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의견과 주장이 있으면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시대를 지배했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의견과 주장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자, 이 생각과 패러다임이 결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게 약 100여 년 뒤인 1820, 30년대입니다. 이 보시는 신문은 여기 좀 발행한 날짜는 1900년도인데 실제로는 이런 유형의 신문은 미국에서 1820, 3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전에 것을 구하기 힘들어서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하여튼 이게 19세기 초중반의 신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봤던 신문과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차이는, 물론 우선 그림이 있다. 두 번째는 글자가 크다. 뭐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봤던 그 벤자민 프랭클린의 펜실베니아 가제트에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당대의 어떤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쭉 사설을 씁니다. 칼럼을, 요즘으로 치면 논설, 사설, 칼럼을 쓴 걸 모든 신문에 채웠던 것인데, 이 신문과 비교해 보면 이 신문은 지금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Woman jumps from the Brooklyn Bridge, survives mad leap. 어떤 여자가 브루클린 다리에서 뛰어내렸는데 미친 짓이었어요. 보면 Money gone and alone, she determined to die. 그러니까 돈도 없고 고립되어서 이제 죽기를 결심했다는 건데, 읽어보면 생존을 했습니다.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제임스 메디슨 같은 사람의 감각으로 보기에는 이게 왜 신문에 실려야 되느냐고 생각했을까? 이게 왜 신문에 실려야 되죠? 왜 어떤 여성이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시도한 게 사람들이 알아야 될 어떤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임스 메디슨이라면 이해 못했을 겁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논해야지. 근데 이 시기에 등장한 신문을 페니페이퍼, 이걸 저는 이제 대중언론이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이 신문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이 신문이 등장하는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장적인 이유입니다. 1820년대, 10년대에 들어오면 최초에 미국을 건국했던 앵글로 잭슨들 말고 비영어권 국가를 포함한 폴란드, 이태리 등등을 포함한 유럽에서 제2차 이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때 뉴욕의 그 동부 해안으로 몰려온 이민자들이 뉴욕 인구를 채워서 한 300만 명까지 가까이 됐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낯선 곳에 와서 대부분 이제 저임 노동자로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미국이라는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야 저 민주주의가 오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굴러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제가 지금 정치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여튼 그런 정치적 규범적인 목적에서 이런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신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시장적인 이유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신문을 돈 주고 팔면 돈이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신문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렸는데, 이게 페니페이퍼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여기 위에 보시면 이 글자가 보이나요? 1센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1원이면 신문 살 수 있어.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걸 팔기 시작한 거죠. 동시에 그 사람들에게 주로 관심이 있을 만한, 그들에게 알려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데,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신문에 담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여기 글자에 보이시나요? 나이트 에디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조간 석간을 발행했다는 뜻입니다. 아침에도 내고 저녁 때도 내고. 보시면 프로야구 경기 결과도 담았네요. 이 페니페이퍼가 되면 요 밑에 하단에 광고가 실립니다. 그래서 싸게 팔고, 그다음에 구독자를 배경으로 해서 뉴욕에 있는 사업가들한테 광고 싣고 돈 벌고, 이렇게 해서 신문과 관련된 최초의 상업적 모델,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도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은 모든 언론 활동의 상업 모델이 1820, 30년대에 등장을 합니다. 미국에서. 이게 그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이런 신문을 만들어낸 혹은 뭐 주창해낸 사람이 그 유명한 조지 퓰리처라는 사람입니다. 퓰리처는 이제 미국의 퓰리처 상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죠.
미국 콜롬비아 대학 저널리즘 대학원을 설립하게 하고 여기 또 돈을 내서 자기 이름으로 만든 상도 제정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참고로 그 아까 봤던 페니 페이퍼는 오늘날 이어지는 옐로우 저널리즘의 어떤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선정적으로 보도했다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옐로우 저널리즘에는 두 가지 측면이 또 동시에 있습니다. 당연히 아까 봤던 그런 사건 사고 기사를 실으니까 당대 엘리트들은 못마땅했겠죠. 그런데 약간 한꺼풀 뒤집어 보면 그 옐로우 저널리즘이란 게 이른바 말 그대로 그 색정적인 정보를 담아서 이렇게 말이 붙은 게 아니라 실제로는 대중의 관심사에 천착해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옐로우 저널리즘이라는 말이 붙은 측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필리처라는 사람이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간명하게 보도하라. 그래야 사람들이 읽는다. 분명하게 보도하라. 이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이해할 수 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 생생하게 보도하라. 막 그 논설 쓰듯이 막 무미건조하게 적지 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적어. 그래야 이 중요한 것을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확하게 보도하라. 그러니까 이상한 썰, 추론 이런 거 적지 말고 정확하게 보도해야 이 미국의 새로운 시민들이 그 정보의 바탕을 두고 이 세계 혹은 미국이란 나라에서 건전한 그 건실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엄청 멋있는 말이잖아. 이런 생각을 이제 처음으로 도입하고 나름대로 구현하려고 했던 게 요즘 필리처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혹은 그 당대에 있었던 페니 페이퍼입니다. 이게 1820, 30년대부터 20세기 초반까지 191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그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뒤집어버리는 신문 등장하는데 그게 그 유명한 뉴욕타임즈입니다. 뉴욕타임즈 지금 보시는 신문은 1912년 4월 16일자. 이게 영어 하시니까 이게 무슨 기사인지 금방 알아보시겠죠. 타이타닉 침몰할 당시의 사건 보도예요. 제가 역시 발음이 부정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타이타닉 sinks 4 hours after hitting iceberg. 빙산이랑 충돌한 지 4시간 뒤에 타이타닉 가라앉았습니다. 866명이 rescued by 카파시아. 카파시아는 그 당시 지나가던 상선입니다. 상선에 의해서 이제 866명이 구조되었고, probably 1250명이 실종 사망되었고, 이스메이 세이프, 이스메이는 이제 그 선주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살아남아서 이제 온갖 비난을 받죠. 미시스 아스토와,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찾아봤는데, 그거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셀럽이었던 이 배를 타고 있었던. Maybe 살아남았어. Noted names missing. 그 밖에 여러 유명인들은 아직 실종 상태야. 하고 이제 당시 같이 사망했던 선장 사진도 싣고 이렇게 해서 막 기사를 썼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페니 페이퍼 그 Woman Jumps from the Brooklyn Bridge랑 이 기사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무엇이 다른지. 일단 아까 그건 그림이었고 이건 사진이었네요. 뭐 오케이. 근데 이제 그건 그 기술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아까 봤던 그 페니 페이퍼에서 그 사건 기사는 이것도 사건 기사잖아요.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실제로 기사 내용 본문을 읽어보면 그 뛰어내렸다는 여성이 정체가 누군지도 안 적혀 있습니다. 그냥 어떤 여자가 뛰어내렸어 그리고 기사 쓰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기사에는 뉴욕타임즈 이 기사에는 숫자들이 등장하는데요. 비극적인 우연입니다만 이 타이타닉이 침몰한 날짜도 4월 1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침몰 당시에 한국 언론은 그 숫자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었거든요. 결국 그게 두고두고 계속 한국 언론에 이제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866명이 구조됐다고 적었어요. 이 1912년도에 뉴욕타임즈 기자들은 뭘 어떻게 했길래 이걸 알아냈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적으려고 했을까요? 그냥 많이 죽었어, 많이 구조됐어 라고 써도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게 뉴욕타임즈라는 신문입니다. 이게 1910년, 20년대 딱 그 페니페이퍼 등장한 지 100년 만에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이걸 이끌었던 사람이 아돌프 옥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는 유대인 사업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뉴욕타임즈가 원래 어떤 신문이었냐면 아까 그 조셉 필리처가 만들었던 신문이 뉴욕 월드인데요. 뉴욕 월드라는 신문인데 뉴욕 월드가 있던 시절에 또 같이 공존했던 요즘으로 치면 여의도 증권과 찌라시 같은 신문이었습니다. 찌라시라는 말이 속됩니다만 그게 뭐냐면 뉴욕에 이제 증권가가 있으니까 증권 투자자들한테 그 정보 알려주는 걸 중심으로 하는 신문이었는데 그걸 아돌프 옥스가 인수를 해서 완전히 리빌딩해서 만든 게 그 오늘날의 뉴욕 타임즈입니다. 이 사람이 뭘 봤느냐 하면 역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또 시장적이고 경제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우선 경제시장적 동기를 보면 1910년대, 20년대면 전 세계가 말 그대로 자본주의가 확산되고 특히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뭐 금융 자본주의가 막 팽창하는 시기입니다. 나중에 대공황도 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갑자기 돈을 버는 시절이 오니까 투자를 위한 판단을 위해서 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라는 것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알아서는 곤란한 거예요. 그 돈이라는 건 100원도 없고 1000원 버는 건데 그래서 이 아돌프 옥스는 정확한 정보를 찾으려는 수요, 즉 독자층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페니페이퍼랑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수준이 다른 정확한 정보를 추구하는 신문을 만들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 판단은 맞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그런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또 곧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이 뉴욕타임즈를 인수하고 리빌딩하면서 내걸었던 그 유명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떤 두려움도 호의도 없이 정당, 정파,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불편부당하게 뉴스를 보도한다. 이를 통해 모든 의견으로부터 지적인 토론을 이끈다. 지금 살짝 무게중심이 넘어오는데 존 밀턴 시절에는 주장할 자유, 토론할 자유를 달라고 그랬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도 기본적으로 주장하고 의견을 내놓는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아돌프 옥스는 뉴욕타임즈 오면서 주장과 의견의 이야기가 아니라 뉴스를 보도한다는 걸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뉴스를 보도하는 거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토론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또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다른 신문의 성범죄 보도는 쓰레기다. 아까 봤던 뉴욕월드 같은 데서 뭐 사건 기사를 쓰면 쓰레기라는 거죠. 우리는 사회학적 연구를 보도한다.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이 사회학적 연구라는 말도 유념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일반 기자들, 일반 언론 신문이 있으면 쓰레기인데 자기들은 지금 사회학적 연구를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회학 논문을 썼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과학적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제 언론의 영역, 저널리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 이후로 약 100여 년 이상 동안 전 세계 저널리즘의 표준은 뉴욕타임즈입니다. 이제 한 100년 됐으니까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꿀 누군가가 등장할 수도 있겠네요. 마침 그 시절에 AI가 등장했으니까 혹시 또 그게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저널리즘은 발견된 지 한 100여 년 됐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 저널리즘은 뉴욕타임즈로부터 시작됐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언론을 둘러싼 1920년대의 어떤 이상 아이디어 혹은 노력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걸 대표하는 규범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 딱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고현범 교수님한테 강압적으로 오늘 시민연구소 강좌에 끌려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대학 다닐 때 철학을 고현범 쌤한테 배웠거든요. 근데 그때 고현범 쌤님이 저한테 객관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뭐 이해를 못하겠던 개념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철학책 좀 읽다가 아우 너무 머리 아파 그리고 접었는데 그런 골치 아픈 이야기 하기 싫어서 기자를 했는데 세상에 기자하고 나니까 다시 객관성이 등장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뭐 그 뒤로 조금 더 보긴 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제대로 설명할 능력은 저한테 없고 아마도 이 강의는 고현범 쌤이 나중에 따로 보강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 특히 한국에서 언론 관련된 얘기를 할 때마다 기자도 그렇고 기자 아닌 사람들도 그렇고 객관성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논쟁적인 개념입니다. 그걸 정리하고 제가 지나가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과학 방법론의 경험, 실증, 실용주의를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설명하다 보면 창피로 당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과학의 방법론이라는 게 특히 근거와 증거에 입각해서 사실을 판단하려는 과학의 방법론이 언론에 들어온 게 객관성입니다. 근데 이 객관성이라는 말이 특히 한국 또는 한국 언론계에서 여러 혼란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 번역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성은 손님 객자의 관점 관자의 뭐 특성 성자를 쓰는데 원래 이 한자만 보면 마치 연상되는 게 싸움이 났는데 아무 그 이해관계가 없는 지나가던 손님이 객이 지나가면서 한 발 물러서서
불편부당한 관점에서 뭔가를 바라본다. 약간 이런 걸 자꾸 연상시키는 단어의 조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원어인 objectivity에는 이 관점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object에다가 뒤에 어미를 붙였을 것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 objectivity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굳이 표현하면 물성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물체 또는 대상의 성질과 본성, 물성. 그러니까 만약에 언론이, 저널리즘이 객관성을 추구한다라는 말은, 우리는 그 사안에 대해서 아무 이해관계도 없고 그냥 뭐 완전히 뭐 불편부당한 상태에서 어떤 관점을 갖고, 이게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대상과 물체의 특성, 이것에 대한 나의 판단, 선입관, 편견을 최대한 유구하거나 배제하고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겠다고, 보도해주겠다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객관성은 절대로 폐기되지 말아야 될 언론과 저널리즘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제일 처음 이야기했던 사람이 월터 리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돌프 옥스는 이제 일종의 실행자인 거고, 그 철학적 배경을 제공한 사람은 월터 리프만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리프만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언론 공부하기 전까지는. 근데 저널리즘을 특히 공부하는 사람한테 리프만은 어디에 비유하면 좋을까요? 뭐 하여튼 막스 베버, 사회학자의 막스 베버, 좌익들의 그 마르크스 같은 존재.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베버도 그렇고 마르크스가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 책도 읽어보면 정신 사납고 혼란하고 굉장히 비아냥되는 투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정확히 잘 이해하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딱 지금 사진 보셔도 굉장히 오만방자하게 생겼잖아요. 실제로 스스로를 초엘리트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초엘리트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튼 이 사람이 이제 1922년에 퍼블릭 어피니언, 여론이라고 이제 한국에서는 번역되어 있는 책을 내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명해지는데, 젊을 때 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을 이루는 시절이 1910년대, 뭐 20, 30년대인데, 이때가 이제 뉴욕타임즈가 막 등장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동시에 선전 광고 홍보가 범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사적으로는 세계 1차 대전과 러시아 혁명 등등이 막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선전의 주체는 당연히 이제 세계대전과 함께 각국 정부이고, 뭐 전체주의 독재 정당 정부일 수도 있겠고, 또 기업들이기도 하고요. 광고의 경우에는. 그다음 미국에서는 이미 이때 이른바 로비스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종 이익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의회를 대상으로 대국민 상대로 이런 여론전을 막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프만이라는 사람이 제기한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야, 너 그거 알아? 그거 들었어? 라고 물어보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너 그거 알아? 라고 나에게 말해주는 그 사실 말이야. 그 사실을 넌 어떻게 아는데? 그게 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 누구한테 들은 거야? 좋아. 누구한테 들었다고? 그럼 그 사람은 그걸 진짜 봤어? 아니면 그 사람도 누구한테 들은 거야? 왜 그 사람이 누구한테 들었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그걸 보긴 본 거야? 어떻게 봤다는 거 우리가 믿어?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 이 사람은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정보, 인포메이션 혹은 팩트, 사실이라는 것의 출처와 기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붕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월터 리프만이라는 사람은 민주주의자인데 엘리트주의자였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사람 책을 읽고 그 책 곳곳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대중을 불신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뉘앙스가 처음에는 마뜩치가 않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약간 더 매력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은 대중을 불신하기 때문에 독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미국이라는 민주주의 체제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전제가 필요한데,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 대중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어, 듣고 온 이상한 정보들을 갖고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는 민주주의가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쓴 또 다른 문장을 보면 그냥 토론하는 방식으로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존 밀턴의 의견 자유의 시장을 일종의 부정하는 거죠. 아니, 내가 알고 있는 한 100명 모아놓고 토론시키면 민주주의는 붕괴해.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 100명은 다 엉뚱한 정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토론이라는 걸 통해서 혹은 수기라는 걸 통해서 심지어는 다수결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하려면 그걸 결정하는 사람들이 올바르고 타당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해야 돼. 그 출발선이 정확한 정보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정확한 정보의 반대말은 선정과 광고와 홍보라고 생각을 한 거고. 여기서 이제 과제가 생기죠. 그럼 도대체 이 선전 주체도 있고 광고의 주체도 있고 홍보의 주체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구분되는 정확한 정보를 보다 많은 대중에게 전달할 주체가 필요하겠군요. 거기서 월터 리프만이 생각한 게 언론, 저널리즘. 어, 참고로 월터 리프만 스스로는 기자 역할을 한 적은 없습니다. 평생 칼럼을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약간 아래로 본 것 같아요. 나같이 훌륭한 사람은 언론사를 쓸 수 있고 칼럼을 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직업이 따로 필요해. 그래서 이 월터 리프만의 생각과 나중에 말년의 조셉 필리처의 생각과 아돌프 옥스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 뭉쳐져서 기자라는 전문직이 따로 필요하고 이 전문적인 직업을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등등등의 아이디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금 객관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브젝티비티. 너의 생각과 판단과 의견을 자꾸 얘기하지 마. 그럼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긴 하지만 그것은 기자나 혹은 저널리스트가 해야 될 핵심 임무가 아니고 그런 의견과 생각을 형성하려는 사람들에게 그 근거가 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줘라는 생각이 오브젝티비티 혹은 객관주의인데 이것이 왜 언론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지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이 객관성, 객관주의의 기초에서 현대 문명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는 건 종교재판인데 사파 같은 거죠. 종교재판의 핵심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백을 받아내는 겁니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고문도 하고. 현대사법제도는 어떤가요? 현대사법제도의 판사 혹은 검사, 변호사 등등이 그 개개인이 정말 무슨 이른바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법제도가 굴러가거나 최소한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제도에 굴러가는 이것의 핵심은 증거주의.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죄를 묻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프면 구술하거나 부적을 붙여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의사 혹은 의료제도가 굴러가는 이유는 그 의사들이 엄청 양심적이고 생명을 존중하고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증거가 있고 치료의 임상이 있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처방하고 진단하고 치료하기 때문에 현대 의료제도라는 게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제도들의 기본은 경험적 증거를 바탕으로 하되 교차해서 서로 반복해서 검증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100% 맞다라고 판단하지 않잖아요. 사법 제도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확률적인 상황에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대신 일련의 과정을 개방적으로 토론 점검 성찰하면서 그 나름의 절차를 수정 규제하면서 진화를 하는데 한국 언론의 경우에는 혹은 언론의 경우에는 이 절차와 방법이 사법제도나 그 의료제도만큼 정교하게 발전하지 못했다는 측면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특히 한국 언론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도 마치 그 의사 하나 나쁜 의사를 만났다고 해서 무당을 찾아가지 않고 그 사법제도에 실망했다고 해서 갑자기 종교재판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언론에 대해서도 기자 하나 혹은 기사 하나에 대해 실망하더라도 언론 제도 전체를 불신하거나 망가뜨리는 여론이 생겨나는 건 이상한 일인데 한국에서 그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 제도와 절차로서의 객관성을 추구하는 방법을 충분히 제대로 정교하게 발전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객관성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이 객관성이라면 objectivity 기자 혹은 저널리스트 개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앞장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최대한 유보하고 배제한 상태에서 파악한 실체적 진실을 보도하는 것 그건 포기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게 객관성입니다. 공정성은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그 대상과 실체에 다가갈 수 있을 거야를 궁리하는 과정에서 저널리스트들이 고안해낸 또 하나의 규범, 보완적인 규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평등 이런 얘기할 때 등장하는 그림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철학에서도 이렇게 정의 이런 얘기할 때 이게 왼쪽에 보시면 야구장이 있는데 이제 펜스 뒤로 해서 이렇게 키 작은 사람은 못 보고 이런 걸 정의론에 입각하면 이렇게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그림을
그 기자 지망생들한테 보여주면서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정치인이나 사회운동가라면 요 상태를 보고 요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것이 평등이고 그게 정의이니까. 그런데 저널리스트가 추구하는 정의 혹은 공정성이라는 건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설명합니다. 그럼 저널리스트는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되느냐 하면요. 지금 왼쪽 그림 상태에서 왼쪽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요 뒤에서만 본 겁니다. 이 앞에, 이 펜스 앞에 가서 봐야 됩니다. 그것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봤더니 요 꼬맹이가 아무것도 못 봐서 울고 있을 것 같죠? 뒤에 그림만 보면 건너편에 가서 보니까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도 지금 경기를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아이한테 이렇게 해주면 이 흔들흔들해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펜스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뒤에 관중석에서 가서 또 봐야 돼요. 이 사람 돈 내고 들어왔을 텐데 돈 안 내고 이렇게 막 봐도 되나요? 혹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뒤에 있는 강남 부촌의 부잣집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냥 집이 좋아서 평생 야구 경기를 공짜로 본다. 그럼 좀 달라지잖아요. 기자가 지금 봐야 될 공정성, 추구해야 될 공정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다 본다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의 공정성이라는 말은 실제로 정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오해하기 쉬운데 이 공정성이 기계적인 균형 중립을 취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지 찾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정의관념과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걸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impartiality 혹은 diversity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impartiality 말은 그 뜯어보면 이게 partial이 파티에 뭐 뜻도 있지만 파트라는 게 조각 나 있다는 거잖아요. 부분 조각. 그 부정어를 붙여서 부분인적이지 않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mpartiality라는 말은 불평부당성이라고 흔히 번역되지만 사실은 전체를 다 보여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참고로 조선일보의 사시가 불평부당성인데 그게 1920년대에 세워진 신문들을 갖고 온 이유가 당시 미국, 영국 언론, 1920, 30년대 미국, 영국 언론이 이 임파셜리티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아까 아돌프 옥스가 그 이야기한 거 나와 있잖아요. 임파셜리라는 말. 그걸 보고 일제시대에 조선일보가 가져와서 사실은 내걸었는데 그 임파셜의 원래 의미는 온전히 다 보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온전히 다 보도하는 건 물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따라붙는 개념이 더 많이, 가급적 더 많이 보는 겁니다. 우리는 기자가 추구해야 될, 저널리즘이 추구해야 될 공정성이라는 건 실체에 가닿기 위한 방법론의 하나인데 그 방법론의 핵심은 다 보는 겁니다. 이렇게 뒤에서도 보고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반대편에 가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이 뒤에서도 보고 다 봐서 실체에 다가간다는 것이 공정성. 이 공정성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만으로도 여전히 불완전하고 가다할 수 없는 지평처럼 보이니까 비교적 최근에 특히 한 1990년대 후반 들어와서 세계적으로 저널리스트들이 채택하고 있는 또 다른 제3의 규범이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은 이제 뭐 청결 순수랑 상관없고 이렇게 지금 돼지저금통처럼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 원칙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이게 정치학 특히 행정학 가버넌스에서 나온 개념. 민주주의 시대의 정부가 유권자 시민에게 그들의 결정 과정을 전부 다 공개된다 해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저널리즘에 들어온 이유는 실체에 가닿기 위해서 모든 측면을 다 봐도 우리가 담고 있는 그 기사에 담긴 진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 무엇이 한계인지, 그다음 우리가 어디까지 취재했는지, 뭘 취재를 못했는지, 심지어는 취재하는 내가 누구인지까지 투명하게 보여주자. 그게 우리가 실체에 가닿아야 하는 그 저널리즘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9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투명성은 저널리즘 윤리의 기초와 바탕이 되죠. 이게 투명성 그게 두 가지는 아니는데 취재할 때 그 취재원에게 밝혀야 될 투명성이 있습니다. 내 신분을 공개한다랄지 그다음에 보도하는 시점에서 시청자 독자에게 밝혀야 될 투명성이 있습니다. 취재 과정을 공개한다랄지 말도 안 되는 수학 공식 내지는 방정식을 제가 하나 짚어봤습니다. 이 세 가지 규범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가장 최신 규범이라고 말씀드렸던 투명성을 완전히 채웠다고 칩시다. 그리고 공정성, 객관성을 좀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럼 어떤 기사가 나오느냐 하면 편파 보도가 나옵니다. 실제로 요즘 보고 있는 유튜버들 중 정치 유튜버의 상당수는 이 방식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정당의 지지자다. 너무 투명하잖아요. 나는
정치에 관심 없었다. 너무 투명하고. 나는 이야기 누구한테 들었다. 투명하죠. 그러나 이 사실 실체나 근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어. 이게 투명성만 갖추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공정성은 어떨까요? 모두 다 봤어. 뭐 전부 다는 못 봤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어라고 하고 끝내고 보도하면 뭐 균형적인 보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슬쩍슬쩍 그냥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만 주워 담은 표피적인 보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른바 실체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기울인 기사인데 공정성과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면, 즉 취재 과정을 밝히지 않거나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등등을 하면 일단은 그게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히 유력 언론이 확신에 찬 대형 오보를 터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치열하게 취재한 기자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신경 쓰지 않으면 확신에 찬 오보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삼위일체라고 쓴 게 저는 이 셋 중에 굳이 가중치를 둔다면 여전히 저는 오브젝티비티가 저널리즘이 선전 홍보 광고와 구분되게 만드는 핵심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적절히 잘 갖추어야 지금 현대 저널리즘이 내가 목표가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이야기했던 월터 리프만하고 아돌프 옥스 등등 이후에 그 상태에서 쭉 이루어진 건 아니고 이 객관주의 언론을 발달 혹은 진화시키기 위해서 또 여러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그런 것 중에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그 오브젝티비티를 추구한다는 깃발을 내건 다음에 위기가 곧 찾아오는데 그 1950년대 대표적인 게 2차 세계대전 그다음에 뒤이은 메카시 선풍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카시 상원의원이 의회에서 빨갱이 들있다고 흔들었는데 이걸 당시 기자들이 뉴욕타임즈를 포함해서 그대로 적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표현의 자유가 결정적으로 침해당한 일이 생기는 걸 겪고 미국 기자들이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언론계와 미국 언론계를 굳이 구분하자면 미국 언론계는 성찰하고 반성하고 검토해서 스스로 발전 진화합니다. 한국 언론계는 그 힘이 약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미국 기자들이 그 다음에 내건 첫 번째 깃발이 뭐였냐면 주창 저널리즘이라고 있었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의견을 밝히자.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참고로 이 흐름은 영미 언론, 미국 영국 언론계에서는 등장하자마자 바로 꺾여버립니다. 잠깐 60, 70년대 민권운동과 함께 잠깐 등장했다가 금방 비주류도 아니고 변방으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다만 이 주창 저널리즘의 흐름이 어디에 흔적을 남겼느냐 하면 여론 독자면이라고 있잖아요. 신문에. 뉴욕타임즈가 오프 에드, 오피니언 앤 에디토리얼 면을 만든 게 197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50년, 60년대, 60년대 들어서 이 의견과 주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니까 뉴욕타임즈가 이걸 일단 수용을 해서 오프 에드면을 만든 게 1970년입니다. 거기 정도의 흔적을 남기고 주창 저널리즘 자체는 그 이른바 현대 저널리즘의 주류에 올라가지 못하고 변방으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등장한 게 뉴 저널리즘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흐름들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세 가지 전부 다 70년대에 주로 등장하는데 뉴 저널리즘은 말 그대로 새로운 저널리즘이잖아요. 적어도 이걸 주창한 사람들은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 당시 미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파워 엘리트들을 감시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실제로는 그 상층부 이야기만 주목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문학에서 그 대안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뉴 저널리즘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진실을 보도하죠. 그래서 이 뉴 저널리즘은 사실은 뉴욕타임즈 모델보다는 그 페니 페이퍼, 뉴욕 월드 패러다임을 더 선호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보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또 비슷한 시대에 등장했지만 그 다음으로 있는 게 인베스티게이티브 저널리즘인데 제가 곧 설명드릴 텐데 이것은 객관주의의 기치를 꺾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상의 실체에 다가가자. 대신 메카시건 뭐건 권력자들이 말하는 증거는 믿지 말고 기자가 직접 알아내자. 이게 수사 저널리즘입니다. 참고로 이 세 가지 흐름 가운데 미국 언론의 주류에 등장한 것은 첫 번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세 번째입니다. 이 인베스티게이티브 저널리즘을 대표하는 게 워싱턴 포스트의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보도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밥 우드워드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번슈타인입니다. 이 사람 히피. 딱 봐도 히피스럽죠. 장발족이잖아요. 우드워드는 예일대 영문과 역사학 복수 전공하고 미 해군 정보장교로 복무하고 존스 홉킨스 로스쿨 다니다가 워싱턴 포스트에 들어왔습니다. 딱 봐도 엘리트 같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딥스로트를 만나고 정보장교 출신이니까
밥 우드워드가 히피 출신이니까 글을 잘 썼거든요. 기사 쓰고 이렇게 해서 워터게이트를 보도합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 때문에 유명해지긴 했지만 실제로는 60년대 후반부터 생겨나게 된 인베스티게이티브 저널리즘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흔히 한국에서는 이걸 탐사보도 혹은 탐사저널리즘으로 번역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그 번역에. 제가 아직 그 공부와 이게 일천해서 언론학계에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investigative는 영어의 원래 원어상 수사하다는 뜻이 맞습니다. 근데 한국말 탐사는 연어밥 무슨 채집 탐사 같은 한가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말했던 investigative journalism은 뭐냐 하면 FBI도 수사 안 하고 그다음에 경찰도 수사 안 하고 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대통령 선거 캠프의 어떤 것을 두 명의 기자가 직접 발로 뛰고 관련자 만나가면서 증거를 수집한 취재 보도였습니다. 그 정확히 검사나 연방 경찰에 하는 일을 기자가 대신한 겁니다. 그래서 인베스티게이티브 저널리즘은 검사 수사 당국과 권력 당국이 내놓는 어떤 자료도 믿지 않겠다라는 태도에서 시작된 게 수사 저널리즘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이고 그래서 객관주의 혹은 어브젝티비티를 추구하겠다는 미국 주류 저널리즘에서 금방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가 되면 이 현대 미국 저널리즘에서 프리시전 저널리즘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사회과학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더 수용하려고 합니다. 애시당초 과학의 방법론을 수용하고 차용한 게 현대 저널리즘이었지만 이 80년대에 등장한 것은 주로 사회과학 양적 방법, 서베이 데이터 분석 방법을 가지고 오자.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된 게 오늘날은 데이터 저널리즘으로 이어집니다. 컴퓨터를 활용한 대량의 서베이 데이터를 통해서 더 확실한 증거, 실체적 진실을 찾자. 이게 정밀 저널리즘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더 좋아합니다만, 내러티브 저널리즘이라는 게 2000년대에 등장을 합니다. 이 내러티브 저널리즘은 아까 등장했다가 비주류로 밀려났다고 말씀드린 뉴 저널리즘과 관련해 있습니다. 그때 문학의 정신이 등장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2000년대에 재해석이 되는데 요 맥락에서 재해석됩니다. 여전히 기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자. 여전히 기자는 사회과학적인 수준에서까지 타당성 인정받을 만큼 치밀하게 조사해서 보도하자. 그런데 그렇게만 보도하면 독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안 읽고 이해를 못하니까 더 친근한 문법으로 더 일상에 몰입하는 방식으로 보도하자. 그래서 이걸 내러티브 저널리즘이라고 변형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각각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면 좋겠지만 뭐이 정도로만 일단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진화해 오고 있는데 2000년대 이후에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다시 선전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영미의 그 주류적 저널리즘은 나름대로 시대에 적응하면서 진화 발전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디지털이라는 게 모든 걸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거죠. 그러면서 마치 처음에 현대적 저널리즘이 등장했던 1910년대나 20년대와 비슷한 상황이 딱 100여 년 만에 지금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로파간다가 다시 모든 언론 활동을 지배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현대 저널리즘의 발전의 걸림돌이랄까요? 가장 큰 이슈가 주로 정치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깐 시계줄을 다시 돌리면 1940, 50년대에 이 보시는 게 커미션 on 프리덤 오브 더 프레스, 그게 유명한 미 허친스 위원회라는 겁니다. 이게 정부가 만든 게 아니고요. 기자들이 언론학 교수들한테 의뢰해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뭘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뢰를 맡기고 연구한 그 위원회가 허친스 위원회인데 여기서 나온 보고서의 핵심이 뭐였냐 하면 맥락을 보도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날의 사건을 진실되고 종합적으로 보도하라. 그리고 그 의미를 독자에게 제공하라. 그냥 단편적인 사건 상황만 보도해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독자가 대충 알아차리기 힘드니까. 어떻습니까? 이야기는 너무 지당하고 올바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기치로 내건 저널리즘의 또 다른 장르 내지 흐름이 해석 저널리즘 또는 맥락 저널리즘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 흐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사 보도나 이런 거와 쭉 같이 갑니다. 근데 이런 흐름이 요건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이런 흐름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면 이 사람은 패터슨이라는 또 다른 언론학자인데 이런 방식으로 보도해야 된다는 흐름이 생겨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생겨났느냐, 기자들이 특히 정치적 이슈를 다룰 때 자기 주관과 의견을 섞어서 보도한다는 걸 이상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 해석적 보도는 공공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치 또는 공공 이슈를 평가하는 위치에 기자들이 존재한다는
허구의 기초에 있다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기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제 실증적으로 연구한 논문도 있는데 이 사람이 뭘 봤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 70년대는 이제 정치 권력 감시 고발, 정치 보도의 주류가 뭐였냐 하면 감시 고발하는 거고 제대로 감시 고발하려고 직접 수사하기 시작하고 수사 보도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좋죠? 그런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자들이 다른 우회로를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정치적 반대자를 이용해 공격하는 방식으로 더 많이 보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대통령의 어떤 행동이나 뭐 정책이나 이런 걸 실질적인 증거를 수집해서 보도하면서 정치적인 기사를 주로 정치 기사를 보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잘못하더라는 야당 정치인들의 말만 빌려서 계속 그 기사만 쓴다는 거예요. 한국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건 나중에 가서 더 나와서는 더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려고 그냥 기자가 직접 얘기하더라. 특히 이 8, 90년대 이 학자가 발견해낸 이 흐름은 미국 방송 뉴스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방송 뉴스에서 기자가 나와서 예를 들면 인터뷰 따고 뭐 연결하려고 그러면 번거로우니까 그냥 기자가 말한다고. 대통령 대해서 보도하고 기자 스스로 비판하더라. 요 컨셉을 한국의 정편도 엄청나게 많이 차용하고 있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실체적 진실에 가닿으려는 노력을 생략하고 기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주장과 의견대로 그냥 정치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기사 저걸 이제 변질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한국 언론에서는 더 두드러집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건 제가 이렇게 그 화면만 캡처해 왔는데 LA 타임즈라는 미국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와 있는 그 기사 분류 유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가 제일 먼저 나오고 캘리포니아 뭐 기후 위기 뭐 블라블라 쭉 나오는데 일단 흥미로운 건 이 감각이 있는 게 ABC 순서대로 정리해 놓습니다. 근데 그냥 알파벳 순서일 뿐만 아니라 뭔가 그럴듯합니다. LA 타임즈니까 경제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 뉴스가 있고 기후 위기 중요하고 블라블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어피니언이 여기 있는 걸 보십시오. 의견 하나의 항목입니다. 정치는 그 다음에 따로 또 있고 그리고 이런 컨셉을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뭐 미국 가디언, 영미 언론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르지만 절대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한국 동아일보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는 기사 유목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의 모든 신문은 뭐 한겨레 조선일보 포함해서 모든 신문과 방송은 기본적으로 이 방식으로 뉴스를 꾸며놓습니다. 자, 뭐가 보이십니까? 한국 언론에서는 오피니언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설 뭐 한참 그 안에 많잖아요. 그다음에 뉴스는 그중에 최고가 정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우리는 왜 기자 스스로 오피니언 무슨 팩트 체크 팩트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오피니언은 의견이고 팩트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야기지만 사실이란 말이 오염돼 있거나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팩트라고 말해야 그럴듯하게 들리고 의견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오피니언이라고 말하죠? 그냥 뭔가 의견이라고 그러면 뭔가 좀 천해 보이나 보죠. 그러니까 굳이 오피니언 팩트라고 불러가면서까지 구분해서 그중에 더 강조하는 것은 주로 의견이고 뉴스 중에는 정치라고요. 이게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 하면 한국의 언론사에서는 역시 긴 이야기 생략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출입처 시스템에서 발표 보도자를 그대로 받아 써요. 이 자체가 선정 활동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자들이 열심히 그렇게 뭐 바쁘게 보도 발표자를 쓰면서 어떤 역할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언젠가 내 이름 못된 칼럼 쓰고 싶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 모델을 하기 위해서 주로 정치부 가서 실제로 최고 부서가 정치부라고 생각하고 정치부 가서 논평하는 걸 배워서 언젠가 내가 대통령한테 주름하게 꾸준히 칼럼을 쓰는 게 역할 모델입니다. 영미뉴스룸의 경우는 역시 생략하고 말씀드리면 이 기자들 중에 상당수는 이른바 출입처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모든 영역과 주제를 다 다루는데 여기서 역할 모델은 기본적으로 현장 기자입니다. 지금도 백발이 성성한 기자들이 지금 같으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현장에 가는 거를 최고의 영예로 생각하고 속된 말로 그걸 출세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기자들이 생각하는 출세관은 정치부 기자 하다가 정치부장 하다가 정치 칼럼 써서 저한테 대변을 한 걸까요? 하여튼 그런 게 역할 모델인데 미국 기자들은
퇴직하고 나서도 퇴직이란 것도 없지만 하여튼 나이가 들어서도 전쟁터에서 가서 기사를 리포트하고 그걸 책으로 내는 것을 역할 모델로 삼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시되는 능력은 사실 수집 또는 전문 기자 역량이고 그 영민뉴스룸에서 최고 부서는 주로 국제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국 언론은 디지털 제가 곧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한국 언론은 지금 현재로 보면 고도로 정치화된 보도만 내놓고 있고 아까 영미 언론에서 형성되었던 현대적 저널리즘의 주류를 거의 조금도 벤치마킹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시는 이 삼각형은 어느 외국 학자가 미디어 체계 이론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 놓은 세계 언론의 어떤 체계를 분류해 놓은 건데 역시 자세한 생물력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뭐 양극화, 그다음에 민주협동주의, 뭐 리버럴 이런 단어가 보이십니까? 요 상층부에 있는 게 주로 라틴 국가들입니다.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 같은 나라. 여기는 유럽, 독일, 뭐 핀란드, 덴마크 그런 데가 있고요. 이쪽에 영미 언론이 있습니다. 그 영미 언론 모델의 특징은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사실 보도를 중시합니다. 참고로 그 모델이 그 지향이 한국에는 잘 걸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언론 학자들도 계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 라틴 모델은 뭐냐 하면 극단적인 정파 언론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유럽, 중유럽, 북유럽 모델은 정파적 지향을 갖추고는 있지만 사실 보도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굴러가느냐 하면 여기서는 양당 경쟁 체제 안에서 언론이 중심을 잡아서 말 그대로 여론과 중론, 공론을 모아내는 역할을 하고요. 북유럽에서는 각각의 신문이 각각의 지향을 가진 정당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이게 균형을 잡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차피 이 신문의 독자는 노동당 지지자들이다. 근데 이 신문은 노동당에서 비판을 하면서 굴러간다는 거예요. 이 정파 남유럽 모델은 막 한국처럼 극단화된 형태를 막 묻고 짚고 싸우는데 대신 이 나라들은 대부분 의원 내각제를 택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연정을 취하면서 정치 가버넌스의 균형을 잡아갑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정치 체제는 정확히 영미 그중에서도 미국식 방식을 택해서 양당의 경쟁에서 한 번 집권하면 절대적인 권력을 받는 방식으로 가는데 이 상태에서는 언론의 중심을 잡아서 어떤 쪽이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 리버럴 모델인데 정치 체제는 리버럴 모델이면서 언론 체제는 남유럽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배경에는 실제로 한국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이란 말 자체가 왕한테 고언조언하던 원관이 하는 말에서 비롯했다니까요. 그럼 그 원관을 누가 했느냐 하면 요즘으로 치면 행시 갓 합격한 사람들한테 줬습니다. 아주 젊은 관료들한테 용기 있게 말해. 그럼 용기 있게 말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용기 있게 말하는 원관 중에 똘똘한 사람들 뽑아서 나중에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하는 코스로 원관을 거쳐갔답니다. 저는 이야기를 사책에서 읽고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확하게 한국 기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젊은 시절에 왕에게 똑바른 고언과 조언을 하다가 눈에 띄어갖고 똘똘하다고 발탁돼서 정책을 출세하는 모델과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일제와 군사 독재 시절에 물론 한국 언론이 뭐 전반적으로 비굴 했지만 그중에 우리가 존경할 만한 기자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말 그대로 표현 자유 자체가 절대적으로 억압당하는 상황에서 칼럼 한 줄, 기사 행간, 주장과 의견을 뭐 목숨까지 아니어도 직업적인 위협을 무릅쓰고 말하는 것이 곧 뭐 좋은 저널리스트였던 시절이 잠깐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모델이 워낙 강력했던 나머지 이른바 지사, 뜻과 주장과 의견을 밝히는 게 기자 역할 모델로 이때부터 굳어집니다. 그 뒤 민주화 이후에는 혹은 민주화 이전부터 이들이 밥을 부피러 먹고 사는 언론 시장이라는 게 계속 정치적 공학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심지어는 한겨레 교양도 어떤 면에서는 87년 민주화라는 정치공학 속에서 만들어진 매체입니다. 오마이뉴스도 그렇고 모든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신문 방송은 정치적 파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매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과 정파는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계속 취약했고요. 지금 보시면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얼마나 취약합니까? 내부적인 대선 후보도 못 내세울 상황인데. 그러나 조선일보는 100여 년 넘게 구성해온 엄청난 조직입니다. 등등의 방식으로 정당을 대행하는데 실제로는 정당 정파보다 더 강력한 조직으로서의 언론 매체가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널리즘이란 말이 생겨나고 현대적 언론이 생겨난 그 주류적 방식의 방법과 원칙이 한국 언론에서는 제대로 수입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되어 있지 않고 별로 그걸 신경 쓸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문명이 도래하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가 사실은 언론에 대한 불신이 아니고요.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거버넌스 정치 체제에 대한 불신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미국도 그렇고 뭐 영국도 그렇고 뭐 등등등. 이 민주주의가 불신당하고서 정당 체제와 정부 체제가 불신당하는 것과 함께 정파와 정당의 역할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던 한국 언론은 그 불신의 정도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 언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불신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이 불신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언론 제도 전체가 불신받더라도 어떤 언론은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언론도 불신의 대상입니다. 어떤 지표를 보면 미국 사람들이 미국 언론을 불신하는 정도가 한국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즈는 예를 들면 CNN은 신뢰받을 수 있는 매체이잖아요. 한국에는 그런 것도 없는 상태로 형해화되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일하게 알고 있는 방법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지사적인 태도로 올바른 의견과 주장을 내세우려고 애를 쓰면서 생존하고 있어. 뭐 그건 언론의 이야기고 그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아까 소장님께서 잠깐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정파적 보도는 그래서 어떤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이건 데이터로 입증된 그림은 아니고 제가 어디서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예전에는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옆에서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올리는 망도 있었지만 서로 이렇게 뭔가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단절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선 디지털 환경에서 요상이 발생하고 있는 게 디지털 정보 환경, 미디어 환경의 핵심적인 것은 정보의 홍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쓰나미, 눈코 뜰 새 없이 정보가 쏟아지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심리학적으로도 인지학적으로도 사람들이 그 모든 정보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흡수하게 됩니다. 주로 나의 기존 생각과 판단에 부합하는 정보만 얻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동시에 이 정보 홍수 안에 정보 사막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포탈을 뭐 대표적인데 포탈에 들어가서 보시면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까? 근데 그들 중에 상당수는 정치 보도 아니면 연예 보도, 스포츠 보도. 이 세 가지 영역이 사람들을 가장 자극하는 뉴스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국제, 지역, 혹은 중요한 이슈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나 선정적인 기사는 똑같은 유의 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한국의 국내 수십여 개의 매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데 정말 중요한 이슈에 대한 기사는 그 수십여 개의 매체가 단 한 군데도 보도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가면 갈수록 이 분야에 대한 기사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하고 이용자들은 그래서 이것에 말 그대로 실증을 내고 지루해져서 떨어져 나가서 그냥 연애 오락물만 찾는 엔터테인먼트 시커가 되거나 극소수는 더 철저하게 뉴스만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뉴스 헤비 유저들입니다. 그럼 이 뉴스 헤비 유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주로 미미디어, 원래 대중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공통의 언론의 시대가 아닌 그냥 나의 입맛에 맞는 언론만 주로 소비하게 됩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하나가 의사 선생님인데 강남 의사인데 돈 많이 벌고 얼핏 생각하기에는 엄청 보수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정치와 언론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저한테 뭘 가끔씩 물어보느냐 하면 얼마 전에 그거 물어봤어요. 김어준 선생님이 TBS에서 방송을 끝냈잖아요. 김어준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그 유튜브 채널에 가서 매일매일 방송을 했는데 근데 그분은 그걸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강남 돈 많은 의사 선생님이 사회 현실을 보겠다고 눈 부릅뜨고 있는 거니까 좋은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 하필 그 김어준이야 이런 말 하고 싶지만 뭐 조금 참고 이러고는 있습니다. 근데 방금 그 의사의 경우는 뭐냐면 선택적 뉴스 이용을 위해서 내 입맛에 맞는 미디어 채널을 계속 옮겨간다고. 정보는 이만큼 쏟아져도. 그러면서 이제 아시는 용어이겠습니다만 확증 편향, 나의 기존의 생각은 계속 강화되고 비슷한 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류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더 강력하고 급진적인 사람의 의견으로 쏠려가는 거죠. 패널이 나오면 저도 그 감정은 이해하겠어요. 패널이 나오면 강력하고 강하게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가 귀에 들어와요. 홍준표가 하는 말이 제 귀에 들어와요. 그리고 조용히 차분하게 말하는 사람은 채널 돌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고 그 상태가 이 그림에 의하면 더 초밀해지고 더 강력해지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내전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근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그냥 한국은 내전 상태였던 것 같아요. 특히 정치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진행한 제가 한 5분만 더 이야기하고 제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진행한 어떤 연구에서 주로 학생들한테 일주일 동안 뭐 기사를 쭉 읽고 중에 제일 좋은 기사 골라오게 뭘 진행을 했어 한 2년 동안. 왜 좋니? 이렇게 물어보는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 나왔던 몇 가지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무슨 정치 보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친구들이 의무적으로 읽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보기에 좋은 기사들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의외의 잘 몰랐던 일상적으로 겪는 어떤 사안을 다룬 주제의 기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 다음에 취재 측면에서 저로서는 놀라운 발견 중에 하나였어요. 이 독자들이 기사를 읽을 때 기자가 얼마나 열심히 취재했는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발품을 많이 팔았다, 열정적으로 취재했다 이런 게 느껴지면 그 기사가 너무 좋대요. 뭐 심지어는 그 친구들이 쓴 반응 중에 존경스러워진다는 표현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정보의 차원에서는 그냥 다양한 걸 좋아하는 많은 거. 그러니까 취재원 한 명이 등장한 기사는 재미없거나 싫다고 그러고 막 5명, 10명을 만나서 얘기 썼으면 좋다. 뭐 신뢰가 간다. 그리고 그냥 균형을 잡아서 A는 이렇고 B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A, B, C, D를 말해주는 정보를 좋아하더라. 그 다음에 구조는 이 독자들의 반응이 복잡하게 들어가지 않고 이해하기 쉬운,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뭐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을 좋아한다고 얘기하더라. 특히 저한테 또 충격적이었던 게 그래 그런 기사를 읽고 나면 어떤 감정이 드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정말 굉장히 많은 빈도로 알게 됐다. 몰랐는데 이해하게 되었다. 생각해보게 되었다. 여기 제가 PPT에 못 적었습니다만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반응들이 막 나와요. 이게 왜 저한테 충격적이었느냐 하면 이게 저널리즘의 효능이거든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현대 저널리즘이 사회의 공적인 이슈를 전달해서 구현하려고 했던 궁극의 목적이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그 독자나 이 시민들이 어떤 자기 나름의 판단과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 그 의견과 판단이 무엇이든 간에. 그다음부터는 민주주의 가버넌스 안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근데 그게 실제로 한국에 아주 드물긴 하지만 좋은 기사를 읽고 나면 독자들이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기자 입장에 생각해보면 한국 언론은 정치 바깥에서 정치 의제를 발굴해야만 하죠. 실제 정치 의제라 하면 그 무슨 법률 이런 게 아니고 예산 문제는 정치 의제잖아요. 근데 그걸 일상에서 발굴해서 바텀업 방식으로 밀어 올리는 정치 의제가 나올 필요가 있고 기자가 열심히 장기간 취재해야 되는 것이고 제발 좀 한두 명 만나지 말고 여러 명을 다양하게 만나야 되고 기사 텍스트의 완성도를 높여야 되고 무엇보다 이 기사를 쓰면서 정말 독자나 시청자가 이걸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뭔가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걸까 생각하면서 기사를 써야 된다고 이제 현직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야기를 제가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이야기할 겁니다. 하여튼 이런 걸 보면 현대 저널리즘 비록 저는 사대주의자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미국 또는 영미 앵글로 섹슨에서 비롯한 그 지향과 규범과 원칙이 여전히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I 시대 이야기를 해야죠. AI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현대 저널리즘의 주류적 진화의 결과에 있는 이 상태에서 이런 디지털 미디어 환경, 극단적인 상황 등등에서 AI 시대까지 등장했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I가 발생시킬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제 공부가 일천하고 주로 그런 건 기술의 변동은 미래학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 언론도 그랬지만 역대로 보면 기술 변동은 매우 중요하죠. 상당히 많은 걸 바꾸니까. 다만 기술 변동에 따라서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제도가 사라지지 않고 조정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클래식 이제 서양 클래식은 사라지지 않았어. 그 역할에 조정되는 거죠. 원래는 궁정 음악이었던 것이 잠깐 대중 음악이 될 뻔했다가 다시 어떤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보면 AI가 저널리즘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테크놀로지는 정보를 종합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로직 자체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허핑턴 포스트라고 미국에서 원래 만들어졌었고 한국에서도 예전에 한겨레가 그 코리아 인수해서 뭐 운영했던 이 허핑턴 포스트가 했던 핵심 전략이 뉴스 어그리게이션 전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나름대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검색을 해서 한 명의 기자가 뭐 전문 블로거를 포함해서 기사들을 쫙 긁어 모은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핵심 정보를 뽑아내서 기사를 쓰는 게 어그리게이션이라고 불렀어요. AI가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대신 물론 양질의 전환이 있죠. 그냥 수십 개를 따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수조 개의 정보를. 게다가 지금 어느 장벽을 뚫을 수 있으니까 AI는 그냥 신문 기사를 모아도 뭐 조선중앙 한겨레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끌고 오겠죠. 당연히 더 종합적이고 탄탄한 정보를 만들어내겠죠. 그 정보를 종합해내는 기능은 실제로 저널리즘의 위협이고 특히 한국 언론의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언론은 아까 말씀드린 출입처나 보도자료 받아쓰기 체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기사들 전부 다 조각 내서 조각조각 파편화해서 기사를 보도하고 파편화된 기사를 하나씩 하나씩 클릭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통 내놓는데 너무 치밀하다. 그럼 당연히 경쟁이 안 되겠죠. 다만 영미 언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기사를 종합해서 쓴다는 마인드가 장착된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영미 언론의 경우에는 조금 이 종합하는 AI 기능에서 위협을 좀 덜 느끼지 않을까. 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박사 논문 쓰던 시절이 그 코비드 막 발생했을 때였는데 그 논문을 위해서 찾다가 뉴욕타임즈가 코비드 관련해서 그 화이자가 처음으로 백신 어 개발했다고 발표나던 날이 있었어요. 그 발표되던 날의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를 지금도 들어가 보면요. 지금도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이상한 이야기 아니에요. 화이자가 백신 개발한 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3년이 지나서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더라. 그 기사에다 대고. 그러니까 얘들은 이것저것 찾아보지 말고 우리 신문,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이 기사 하나만 읽으면 모든 걸 이해하도록 만들어 줄게의 방식으로 뉴스를 종합하는 맥락 기사를, 해석 기사를 그동안 써왔던 이력이 있는 것에 비해서 한국 언론은 이제 그래 본 이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더 위험하겠죠. 다만, 다만 그런 시대가 오더라도 여전히 아마도 AI만으로는 충족되지 못할 만한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정보를 입수할 때 그 정보의 효용성에 대해서 물론 중시하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교감하거나 몰입하는 경험을 중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는 당연히 쑥쑥 들어와야죠. 그래서 뭐 뒤에 이렇게 회로 꽂아갖고 이렇게 매트릭스처럼 집어넣듯이 배울 수 있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어떤 정보를 취득할 때 그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적, 정서적 교감과 몰입의 상태를 매우 즐깁니다. 그리고 그 교감과 몰입의 상태를 야기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더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리지널리티입니다. 이게 처음이거나 뭐 오리지널리티는 뭐 단독 보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러니까 AI는 존재하는 정보만 모아내는 건데 그게 아니라 기자가 처음 가본 곳, 기자가 처음 들여다본 문서인 경우라면 그런 정보 저널리즘은 AI 시대에도 경쟁력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뉴 저널리즘, 내러티브 저널리즘 말씀드렸는데 그 문학의 정신, 단지 문학이 이야기 구조로 뭔가 전달하기 때문에 교감과 몰입을 이끌어낸다의 차원이 아니라 문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특별, 예외, 개별을 주목하는 거잖아요. 근데 AI 알고리즘은 종합해내고 주류적이고 지배적인 것들을 뽑아내는 데서는 탁월하겠지만 예외적인가 우리 통계로 치면 아웃라이어에 해당되는 것 같은 것을 주목하는 힘은 떨어질 거랍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널리즘은 저 바깥에 있는 개별들, 주류에서 벗어난 특수한 것들을 주목하는 힘을 가지고 그게 중요한 가치이고 더 보이스리스 이 지향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널리스틱한 문학의 정신으로 문정한 그 기사들은 여전히 AI 시대에도 가치가 있을 거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까 그 독자들의 좋은 기사를 평가하는 조건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일상에 관련된 접점을 찾아내는 역할도 아마 AI는 잘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I는 뭐 말 그대로 글로벌 차원에서 타당한 정보들을 다 모아내는데 어 여기 계신 쌤도 그렇습니다만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지역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관심이 있어 할 만한 주제나 이슈를 뽑아내서 그걸 중심으로 재구조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수집, 발굴하는 능력은 아마 AI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AI 시대 저널리즘의 문제가 뭐냐라고 어,
뭐 사실 다른 강의에서도 뭔가 물어보면 제가 첫 번째 하는 이야기는 죄송하지만 잘 모른다. 제가 테크놀로지를 잘 모르니까. 두 번째, 그런데 지난 200여 년 동안의 저널리즘 역사를 톱파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의 변동으로 인해서 저널리즘의 역할이 조금씩 조정되긴 했지만 그 저널리즘이 선전선동과 광고 홍보와 정치 기업과 스스로를 구분하려는 노력 그 원칙이 변동된 적은 없고 어떻게 그걸 구현할 것인가의 방법만 좀 달라져 왔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방법은 계속 또 진화시키고 발전하고 정교화해야 된다. 한국 언론이 세계적 수준의 언론과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원칙과 규범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정교하게 진화할 열정이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선정과 선동과 홍보와 광고를 대행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수치심이 없다는 데 있다라고 제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아, 이거 기자들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제가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제가 조금 오버한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 혹시 제 부족한 이야기 중에 뭐 더 물어보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아는 데까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강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너무 재미있게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저는 감사합니다. 컴퓨터학과에서 재직하고 있어서 어떻게 강의를 하시고 할까 했는데 굉장히 실효적이고 지금 그 원리를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셔가지고 제가 계속 들으면서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요즘 저는 TV를 안 보거든요. 전혀 그들한테 그러니까 어스리티가 거의 없고 아까 좀 전에도 언급하셨던 그런 종편 그런데 이제 기자들 그러니까 저널리즘들이 자기의 생각을 표현을 더 하고 싶어 하지 팩트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들이 아까 많은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기에 맞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교수님 같은 이러한 정확한 중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면 참 좋을 텐데 너무 레어해서 이러한 한국의 현상을 어떻게 그거를 좀 이렇게 대안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들의 SNS가 지금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안 들어와요. 네. 거의 40대 이후 저도 지금 60 초반인데 저도 페이스북을 좀 잘 하거든요.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교수님 보시기에 그러한 SNS 할 때 조금 그래도 좀 건강하게 활용하는 그러한 사실은 거기에도 저 같은 경우는 제 사고나 그런 걸 좀 적는 편인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그래도 좀 이렇게 좋더라 뭐 이렇게 전문가 입장에서 그게 듣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하나 더 나중에 조금 도움이 되실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 이제 저희가 나누게 보면 데이터 분석 그런 거에 80%를 거의가 인공지능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 분석의 전반적인 거는 전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교수님께서 원칙과 규범, 그 저널리즘에 가장 가져야 될 기초적인 그게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게 이제 도메인이라는 표현만 같이 그러니까 붙이시면 굉장히 그거는 완전히 지금 인공지능 기술을 모르셔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다시 확인을 드립니다. 네. 그 마지막 말씀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뭐 무식하면 원래 용감하게 막 떠들 수 있는 거라서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가 생기면 제가 더 말씀 더 듣겠습니다. 그리고 대안 뭐 저 나름의 대안은 이제 그거 하려고 여기 학교에 왔거든요. 괜찮은 기자 만들어 보자. 근데 어, 여러 쌤들 앞에서 이게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끔씩 나도 나이를 먹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어떤 때냐면 사람이 약간 보수화되더라고요. 제가 고현범 쌤이랑 같이 고현범 쌤한테 제가
이른바 세미나를 받을 때만 해도 구조 체계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근본적인 뭐 이런 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 사람의 일생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람을 바꾸는 거 아닌가? 설사 그게 무슨 이렇게 한없고 가없고 뭐 이렇게 보이더라도 결국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정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 그 이야기는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가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언론의 정책도 그렇고 논란도 그렇고 대부분 법제 법률 수준에서 지금도 그렇고요. 뭐 법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언론사 단위로도 이루어져요. 안티조선 운동도 그렇고 뭐 한겨레 뉴스타파도 언론사 단위죠. 그러니까 법 제도와 방송사, 언론사든 언론사 조직 단위의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결여되어 있는 논의가 뭐냐면 저널리스트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 역시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기자 개개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여전히 잘 몰라요. 그리고 그 기자 개개인은 여러 유형과 층위가 있고 뭐 지역신문 기자가 다르고 KBS 기자가 또 다르고요. 그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욕망이나 혹은 꿈을 갖고 어떤 처우나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또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근데 정확히 이 기자 개개인의 욕망이나 혹은 뭐 선이나 양심을 뭔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주목하는 순간 저는 좀 사람들이 다르게 보일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적인 예를 들면 제가 한 1년여 전에 그 기자들 모아서 저와 함께 그 한 100여 지금 한 110여 명이 모여 있는 매체 가리지 않고 기자들이 10년째 이하 기자들이 모여 있는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모임 할 때마다 줌으로 다 모이는데 전국에 있는 광주에 있는 기자들도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기자들이 그 줌 모임에 모여요. 모여서 공부하려고 모여요. 뭐 이런 객관성 이야기 하려고. 그럼 그 기자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은 비루하지만 어쨌건 그 개개인은 좋은 기사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여기 오는 거거든요. 자기 인생의 목표가 좋은 기사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모임 참가하기 직전에 하는 결심은 때려치기 직전에 때려치려는 사람을 주로 데리고 와요. 아 잠깐만 때려치지 말고 사표 쓰지 말고 기사 한번 써보고 가자. 그거 가르쳐 줄게.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오면 와요. 그래서 그런 기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그런 기자들을 곳곳에서 좀 키워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는 뭐 주로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소셜미디어는 역시 고현범 선생님과 제가 세미나 하는 시절에 그 당시 대학교 캠퍼스에서 스포츠 신문을 펼쳐 읽으면 저건 대학생 아니라고 했었어요. 뭐 굉장히 오만한 방자한 엘리티즘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 개나 정도는 읽어야 되고 그죠? 조선일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스포츠 신문은 어떤 신문이었냐? 선정적인 것이었죠. 그 당시에도 썬데이 서울 등등 선정 매체는 있었죠. 그 당시에도 찌라시도 있었고 그 당시에 뜬소문도 있었죠. 근데 지금과 그때를 비교하면 물론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모든 것이 양쪽으로 말 그대로 증폭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 당시와 지금의 결정적인 차이는 정보 유통과 미디어 시장이 그때는 층화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다 섞여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맑은 물이 있고 구정물이 있으면 맑은 물과 구정물을 섞으면 이렇게 구정물이 좀 맑아지는 게 아니라 통째로 구정물이 되거든요. 그럼 통째로 구정물인 상태로 이 미디어 뉴스 환경이 특히 한 10년 이상 굴러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뉴스를 접한다라고 물어보면 예전엔 뉴스를 매일 기사를 본다는 사람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신문 보는 사람이 뉴스 보는 사람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접하는 기사는 전부 다 구정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본 사람은 많아졌는데 뉴스 이용도는 높아졌는데 뉴스에 대한 효능감이나 신뢰는 확 떨어져 있죠. 방법은 뭐냐? 이거 분리시켜 버려야 돼요. 이 분리시킨다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제가 아까 매스미디어 설명하면서 많은 사람이 보는 게 매스미디어가 아니고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게 매스미디어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모든 사람이 본 미디어는 없었어요. 이 거대한 환상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BBC를 공영방송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모든 영국 사람들이 BBC를 보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마 또 제가 알기로는 영국 사람들 중 상당수는 BBC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상업방송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BBC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죠. 근데 접근할 수 있는데 물이 다른 거죠. BBC라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과 ITV니 뭐 채널4에서 나오는 물이 다른 거죠. 이 층화가 이루어져야 예를 들면 여기서 품질이라는 게 생겨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특히 한국적인 포털 환경에서 그 소셜 미디어까지 더해서 발생한 문제는 이게 다 섞여져 버린 건데 길을 쓰고서라도 이게 층화시켜야 되고 분리해야 된다. 지금은 정수기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필터링 해야 되지 않을까. 소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자 장점은 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소셜 미디어는 그래서 네트워킹의 방식에 따라서는 온갖 구조물이 다 들어온 방식으로 자기가 채널을 관리할 수도 있고, 의도하기에 따라서는 그 채널을 자기가 이게 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말할 때 그 미디어 리터러시가 뭐냐 하면 그런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국 언론재단이나 이런 데서 보통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하라고 그러면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뭐 신문 구독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신문 기자들한테 좋은 일이고 뭐 괜찮긴 한데, 아니, 미디어 리터러시 핵심은 좋은 채널과 나쁜 채널을 구분할 수 있게 만들고 적어도 양질의 채널을 지속적으로 그 구독하고 수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효과나 효능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는 친구들한테 페이스북 사용하지 말라, 저기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하는 건 힘들겠죠. 요즘 다 인스타그램 하고 뭐 틱톡 할 테니까. 그럼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안에서 양질의 컨텐츠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그 채널 자체의 특성상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인스타그램, 틱톡 하는 거 말고 다른 미디어를 활용해서 양질의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안내해 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뭐 참고로 저도 애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떠들지만 저는 제대로 하지는 못하고, 다만 그 제가 월간지를 집에다 그냥 계속 배달시켜 주고 있어요. 가끔씩 만나서 물어보면 읽어보니 그러면 안 읽는 것 같은 눈치예요. 예.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게 있다를 인지시켜 주는 것, 그리고 거기 읽어보면 지루하지만 괜찮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그러니까 100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어딘가에 맑은 물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노출시켜 주는 거는 뭐 대안이라기보다는 하여튼 필요한 일이고, 이걸 제 개개인이 아니라 제도 수준, 사회 수준을 확장을 하면 이제 거기서 미디어 제도나 언론 제도가 생겨나는 거죠. 네, 답변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또 소장님, 네? 네, 질문 없으실까요? 시간이 많이 되어서. 네, 네. 네,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널리즘의 뭐 전체적인 역사와 또 우리나라의 언론의 문제점, 또 미국의 언론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비교해 주셔서 되게 흥미롭게 잘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약간 내러티브 저널리즘이 뭔지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문학 전공이라서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그냥 얼핏 드는 생각이, 저희가 약간 기사는 뭔가 좀 독자는 수동적이잖아요. 기자들은 막 이렇게 그냥 읽으라고 주고 우리는 그거를 수동적으로 읽게 되는데, 요즘에 뭐 온라인 뭐 어떤 언론들도 많고 기사도 많아서 그런지 읽다 보면 어떻게 이게 기사일 수 있지? 이렇게 약간 조금 화가 나는 그런 기사들도 있는데, 이제 교수님이 또 이렇게 기자를 오랫동안 해오시고 언론사에 있으셨는데, 그런 어떤 기사에 대해서 어떤 작용이라든지 어떤 기사 쓰는 데 있어서 그런 기사에 대한 검증 시스템, 그게 내부적으로는 없는 건지 그런 게 또 좀 궁금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좀 적극적 독자가 될 수는 없는지, 우리는 그냥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도 그냥 읽고 그냥 화 한 번 내면 끝인가? 그냥 기껏 할 수 있는 게 댓글 정도나 이런 거밖에 없는 건지, 오히려 우리가 기사를 조금 더 기사답게 만들 수 있는 독자의 어떤 역할이나 독자의 적극적 방법은 없는 건지, 약간 그런 게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언론의 문제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독자들이 또 조금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약간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과학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이제 석사 박사 공부하면서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건데 너무 좋아요. 이 한국 학계 수준에 대해서 제가 감히 평가할 건 안 되지만 연구 논문 실는 그 시스템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선 지도 교수한테 지도받고 쓰면 익명의 심사위원 3명이 저한테 뭘 보내시잖아요. 저도 몇 번을 써봤는데 뭐 서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3분 중에 한 분은 오케이, 한 분은 조금 더 해야겠어, 한 분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논문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요 3명의 조합이 서로 회의를 한 것도 아닐 텐데 매번 저한테 그 피드백을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걸 그때 제 지도 교수님이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2명만 이제 오케이 하면 넘어 게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 교수님이 이건 논문도 아니야라고 말했던 사람을 동의할 수 있게 만드는 수준까지 고쳐라. 그게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였고,
저는 지금 보면 그게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그게 이제 피어 리뷰이잖아요. 과학이 발전시킨. 개개인의 과학자들이 그 방법을 정교하게 다듬고 논문 안에 그걸 충분히 투명하게 밝히더라도 심지어 이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그 분야를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보고 수정하게 만들고 뭐 기준을 넘어야 게재할 수 있게 대중에게 공표할 수 있게 만들잖아요. 사실은 그 시스템을 현대 언론사 뉴스룸이 다 도입을 해놓았어요. 그게 데스크와 게이트 키핑이에요. 그래서 기자 개개인이 어떤 규범과 원칙에 따라서 취재하고 기사를 쓰더라도 그 쓰는 기사 안에서도 A와 B 적어도 C 정도의 입장을 같이 반영해라. 그럼 네가 반드시 해야 돼. 근데 그게 제대로 되는지 아닌지를 팀장, 부장이 데스크를 보고 국장까지 봐서 계속 반려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 뉴스룸은 그게 불안하니까 어떤 식으로 만들어놨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 라인을 만들어요. 하나는 취재 부장 데스크가 있고요. 이거 취재 저거 보완해 말고 그 한국어로 에디터라고 불리는 편집 데스크는 이 취재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아요. 근데 기사가 나오면 이걸 뜯어고치거나 아니면 이걸 다시 반려시키는 역할이 있어요. 그다음 여기 심지어 하나 더 덧붙인 게 팩트 체킹이라는 말이 요즘에는 이상하게 변질됐지만 이 팩트 체킹 원래 말은 이 사람은 기사 내용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기사에 나와 있는 정보만 쭉 봐서 그 뭐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정도의 파이프를 타고 이 기자 개인의 쓴 기사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뉴스룸에 갖추었어요. 그 현대적 의미의 모든 언론사가 그렇지는 않지만 현대적 의미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뭐 이른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등이 갖춘 이른바 게이트키핑 시스템이에요. 이 게이트키핑 시스템은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 피어 리뷰 방식이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 어떻게 했느냐? 지금 그게 다 붕괴해버렸죠. 그래서 제가 봐도 그리고 저도 이제 인터뷰도 하고 저도 아니까 그 특히 언론에 기사 많이 쓰는 언론사들은 클릭수 장사하는 언론사는 데스크한테 오더가 내려와요. 데스크 보지 말라고. 데스크 보겠다고 붙잡고 있으면 출고가 늦어지니까 그냥 빨리빨리 내보내는 게 데스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한 번은 그런 데스크들, 디지털 전문 언론사 데스크랑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물어봤더니 계속 그러다가 한 번은 기사가 소송이 세게 걸려갖고 크게 한 번 당했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만 본대요. 그 데스크가 그 이야기를 굉장히 미안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붕괴된 게 현재 그 기사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지금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럼 그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 포털 생태 환경이라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포털 환경은 한국적인 겁니다. 일본도 없고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식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나라는 없으니까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차치하고 하여튼 이 환경이 만들어낸 것의 핵심은 게이트 키핑을 다 무장해제시켜버린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게 독자 역할. 저는 우선 이것도 저 언론학자들이 내놓은 그 데이터 통계도 나와 있고 경험적으로도 그런데 100명의 기사를 읽으면요. 그중에 댓글 다는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그 한 사람이 100개의 기사에 댓글을 답니다. 그리고 이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이 화는 그 기사에 대해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화가 나 있으니까 그 화를 충족해주는 기사에는 너무 좋아요 라고 댓글을 달고 그것에 반대되는 기사를 보면 너 죽을래 라고 댓글을 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특히 디지털 환경, 경쟁 환경에서 다들 이제 제가 보기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제 멘탈 이슈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뭐 정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주체 못하는 화를 어딘가에 푸는 게 물론 필요한데 그 창구의 하나가 댓글이어서 이 댓글은 오염된 지가 너무 오래되었고요. 그 댓글창을 없애는 게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두 번째 치고 이미 오염된 댓글에 더 좋은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는 아마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댓글 담당 에디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뉴욕타임즈 기사에 댓글을 달면 바로 뜨는 게 아니고 이 에디터가 먼저 봅니다. 이상한 이야기지만 검열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래서 걔에 대해 설명하는 게 뭐냐면 뉴욕타임즈 독자들에게 건강한 공론장을 제공하는데 방해가 되는 댓글은 우리가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거 처음부터 공개해놓고 댓글 달는 시점으로부터 한 이틀 사흘 뒤에 나오게 이렇게 해놓습니다. 여튼 이걸 만약에 우리가 식당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동네 식당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식당 가보고 그 식당 뭐 어디 홈페이지 들어가서 악플 다는 거 있잖아요. 이 집 가지 말아요. 그건 저는 굉장히 소극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해. 뭐 또 다른 누군가가 알바 고용한다면 아니 너무 맛있어요 라고 댓글 달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역할은 괜찮은 식당 계속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소비자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한계인 것 같아요.
갈 수 있고요. 근데 가는 것밖에는 못해요. 어,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모여야 그 시장을 형성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언론은 아직까지는 공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모델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조셉 플리처가 페니페이퍼 만든 이래로 200년 동안 독자를, 시청자를 모으고 그걸 볼모로 삼아서 시장 영향력을 바탕으로 광고주를 끌어오는 이 모델의 이외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거를 방금 아직까지 개발을 못했어요. 포탈의 경우에는 그 포탈 광고에서 우리가 떼오는 거거든요, 언론사가. 따라서 뭔가 언론사에 압력을 주거나 뭐 할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구매할 것이냐 말 것이냐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때 구매의 대상이 지금까지는 언론사였다면 저는 앞으로는 그게 기사였으면 좋겠어요. 혹은 뭐 그 어떤 기사를 열심히 쓰는 기자에 대한 것일 수도 있겠고. 물론 그 창구나 통로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긴 시간 강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긴 시간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길게 끌어 죄송하고요. 다음에 꼭 강주에 가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정란 교수님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